아줌마 당신 무슨 걸레야? 이등병 아들 면회 갔다가 술집 마담 소리 들으며 모욕당한 어머니. 사실 그녀의 어깨엔 별이 4개 달려 있었던 역대급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의 늠름한 정기가 서려 있는 이곳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과도 같은 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백마고지 전투의 신화를 써내려가며 국가의 방패 역할을 수행해 온 제구보병사단 통칭 백마부대. 그 이름만으로도 장병들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든든한 신뢰를 주는 곳이었다.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굳게 닫혔던 위병소가 활짝 열리는 날이었다. 부대 창설을 기념하는 가족 초청 행사가 열리는 날. 연병장은 각 잡힌 군용 텐트와 다과 테이블로 단장했고 훈련으로 다져진 장병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과 상기된 표정이 가득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가 울려 퍼지며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갓 20살을 넘긴 김민준 이병은 그 떠들썩한 인파 속에서 홀로 초조하게 위병소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어깨에 맨 이등병 계급장처럼 그의 마음도 잔뜩 굳어 있었다. 입대 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제발 평범하게만 하고 오셔야 할 텐데. 민준의 어머니 윤서아는 올해 45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마치 다른 차원에 멈춰 있는 듯 했다. 웬만한 30대보다도 젊어 보이는 맑은 피부와 흐트러짐 없는 자태는 어딜 가나 시선을 끌었다. 민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는 그 눈부신 젊음과 아름다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첫 통화를 하던 날 민준은 신신당부를 했었다. 어머니, 면회 오실 때 꼭 부탁인데 그냥 동네 마실 나오는 것처럼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청바지에 티셔츠 아니면 그냥 편한 등산복도 좋고요. 화장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수화기 너머로 나지막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알겠다, 걱정 마라. 최대한 수수하게 하고 갈 테니.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민준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어머니의 수수함에 대한 기준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평생을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어머니에게 대충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위병소 근처에 정차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유독 매끄러운 곡선을 자랑하는 짙은 남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했던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그림처럼 우아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옆머리는 세련미를 더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또렷한 이목구비는 주변의 시선을 자석처럼 빨아들였다. 문제는 의상이었다. 민준이 그토록 염원했던 청바지나 등산복이 아니었다. 몸의 선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짙은 녹색의 실크 원피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소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급스러움과 단아함은 그 어떤 옷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막 카페에서 사온 듯한 테이크아웃 커피잔 하나가 들려 있었다.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장병과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와, 저분 누구야? 연예인인가? 이병 면회 온 가족이라는데? 누나 아냐? 이모인가? 저 차 처음 보는 건데. 장난 아니네. 선임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민준의 귀에 꽂혔다. 얼굴이 화끈거려 불타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민준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윤서아는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이게 엄마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수수한 거란다. 너 본다고 어제 큰맘 먹고 새로 산 건데 별로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애정과 반가움만이 가득했다. 새로 샀다는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평범함이었던 것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손을 이끌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한 구석 자리로 가야 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윤서아라는 고고한 학 한 마리가 흙먼지 날리는 군부대 연병장에 내려앉은 순간 그녀는 좋든 싫든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시선들 중에는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위험하고 오만한 시선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백마 돌격대대의 대대장 황진석 중령은 연병장 단상 근처에서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굵은 미간에 새겨진 주름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했다. 황 중령에게 군대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고 군기란 그 신성을 지키는 유일한 율법이었다. 그는 군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군의 엄격한 규율과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특히나 오늘처럼 민간인들이 대거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날은 그에게 있어 온몸에 가시가 돋는 듯한 불편한 날이었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 알록달록한 사복의 물결,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평화로운 분위기. 이 모든 것이 그가 신성시하는 군의 기강을 좀먹는 불순물처럼 느껴졌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연병장을 훑던 중 한 곳에 멈춰 섰다. 위병소 근처에서 소란의 중심이 된 윤서아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짙은 녹색 원피스를 입은 채 아들로 보이는 이등병의 손에 이끌려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황중령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저 여자 뭐하는 작자야? 그의 눈에 비친 윤서아의 모습은 경박함 그 자체였다. 신성한 군부대, 그것도 최전방을 수호하는 백마부대 행사에 마치 파티장에 온 듯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것부터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 당당한 태도는 그의 권위주의적인 성정에 기름을 부었다. 저기 저 이등병, 어느 중대 소속이야? 황중령이 곁에 서 있던 작전과장에게 턱짓으로 물었다. 작전과장이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대답했다. 예, 대대장님. 3중대 소속 김민준 이병으로 확인됩니다. 이번에 신병으로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입니다. 김민준이라 M이라는 자가 군부대를 뭘로 보고 저런 요망한 차림으로 돌아다녀. 군인 정신이 빠져도 단단히 빠졌군. 그는 혀를 차며 윤서아와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맹수가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듯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대대장이 자신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전입 온 이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던 대대장이었다. 김민준 이병.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박혔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관등 성명을 외쳤다. 이병, 김, 민, 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지? 황중령은 민준을 쏘아보며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경멸감을 담아 윤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고 있었다. 예, 제 어머니이십니다. 민준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실수할까 싶어 다급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황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이게 어딜 봐서 내 어머니야. 아무리 봐도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누나 같은데 내가 이모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모양이지.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나이를 이용한 희롱에 윤서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꼭 참는 기색이었다. 민준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닙니다. 제 어머니 맞으십니다. 그래. 어머니시라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군부대 방문하는 예절은 배우지 못하셨나 보군. 황중령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는 대놓고 윤서아의 원피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무슨 옷차림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와? 무슨 무도회장이라도 온 줄 아나? 모욕적인 언사에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상대는 하늘 같은 대대장이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침묵이 흐르자 참고 있던 윤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대장님, 제가 군 예절에 대해 무지하여 혹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옷차림이 부대의 기강을 해칠 만큼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고 논리정연했다. 주눅 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향한 비난이 부당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당당한 태도에 황중령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감히 일개 민간인, 그것도 여자가 자신에게 토를 단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문제가 안 돼? 당신 눈에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나? 어디 강남 술집이라도 나가는 마담년이 입는 옷이 아니고서야 신성한 군부대에 와서 남자들 홀리려고 작정했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폭언이 쏟아졌다. 마담년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윤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행사를 즐기던 다른 가족들과 장병들조차 경악하며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윤서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위해 유지하던 최소한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황진석 중령을 향하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황중령은 오히려 그녀의 반문이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 여기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다. 못 들었나? 귀까지 먹었어? 여기가 무슨 물장사하는 술집인 줄 아냐고 물었다. 군인 남편이나 아들 둔 아줌마들이 어디서 배워 먹었는지 부대만 오면 어떻게든 젊은 군인들한테 눈길 한번 받아보려고 발악들을 하는데 당신이 딱 그 짝이잖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 이상 군 지휘관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인격살인이자 저열한 성희롱이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 절규하듯 외치며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더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참아내며 대대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몰라서 그러셨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아들의 애처로운 모습에 윤서아는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뒤로 물러서게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황중령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대대장님, 대한민국 군인이 민간인, 특히 군인의 가족에게 이런 식의 언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대장님이 말씀하시는 군기는 설마 이런 저열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롭게 핵심을 찔렀다. 하지만 이성적인 대화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황중령의 머릿속은 이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방진 여자를 짓밟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자가 끝까지 작대기 하나 달린 내 아들놈 앞이라고 내가 참아줄 줄 알아? 그 순간 황중령의 눈이 윤서아가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에 멎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을 와락 낚아챘다.
윤서아가 놀랄 틈도 없이 황중령은 차갑게 식은 커피가 담긴 잔을 그대로 들어 올려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쏴우. 갈색 커피물이 그녀의 단정하게 묶은 머리 위로, 이마로, 맑은 얼굴 위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짙은 녹색 원피스는 짙은 얼룩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커피 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군악대의 연주마저 멎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상관에게,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모욕과 폭력을 당했다. 이 개새끼가. 순간 민준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성이 끊어졌다. 이등병이고 뭐고 대대장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황중령에게 달려들려 했다. 멈춰라 김민준.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커피에 흠뻑 젖은 윤서아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가느다란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분노에 찬 아들을 제자리에 멈춰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커피를 닦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황중령은 자신의 행동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하게 빈 커피잔을 바닥에 던졌다. 이제 좀 정신이 드나? 여기가 어딘지 주제 파악이 좀 돼? 군대가 우습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내 그 잘난 아들놈 군 생활 내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것은 협박이었다.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윤서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천천히 허리를 폈다. 커피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위엄있고 당당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힌 명예와 유린당한 존엄이 내뿜는 서슬퍼런 칼날이었다. 황진석 중령.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당신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모든 소음이 증발해버린 진공의 공간에 던져진 듯 했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웅성거림, 군악대의 연주소리, 바람소리마저도 윤서아의 마지막 한마디 앞에 소멸했다. 당신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 않았으나 연병장 위 모든 이의 고막을 후려치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묘한 힘을 담고 있었다.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모습의 여인이 내뿜는 기세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마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대지의 고요한 울림과도 같았다. 황진석 중령은 순간적으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비웃음으로 애써 그 감각을 지워냈다. 저 여자가 지금 누구 앞에서 겁박을 하는가? 자신은 이 대대를 호령하는 지휘관이며 그녀는 고작해야 이등병의 어미일 뿐이다. 아들을 인질로 잡힌 약자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멋대로 결론 내렸다. 실수? 내가 한 실수는 이런 정신 나간 여편네를 처음부터 싹을 자르지 않고 말을 섞어준 것이다. 여봐라. 당장 헌병 불러. 이 여자는 군부대 내 소란 행위 및 지휘관 모독죄로 현행범 체포한다. 저 이등병 놈도 같이 묶어서 영창에 쳐넣어. 황중령의 불호령에 주변에 있던 부사관 몇몇이 마지못해 움직이려 했다.
김민준 이병은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다시 한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어머니까지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부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금 여기서 무슨 소란인가? 목소리의 주인은 황진석 중령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장신의 사내였다. 그의 전투복 어깨에는 무궁화 2개, 즉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마부대 예하 돌격 연대를 지휘하는 연대장 이강철 대령이었다. 꼿꼿한 자세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강철이라는 이름이 더없이 잘 어울리는 군인이었다. 그는 오늘 예하 대대들의 가족 초청 행사를 격려차 순시하던 중이었다. 이강철 대령의 등장에 황진석 중령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해줄 지원군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재빨리 이강철 대령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대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부대 기강을 해치는 불순분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어 제압하던 중이었습니다. 황 중령은 의기양양하게 윤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이강철 대령의 시선은 황 중령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소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분노에 찬 중령, 울부짖기 직전인 이등병, 그리고 커피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한 여성.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민간인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이강철 대령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의 호흡이 멎었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부정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났지만 그 고고한 눈빛과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은 결코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소위 임관식을 하던 날 전군을 대표해 연설하던 전설 속의 그 인물. 국군 역사상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을 신화를 써내려갔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황진석 중령은 연대장의 이상한 침묵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저 여자가 이등병 어미랍시고 부대에 와서 술집 작부 같은 옷을 입고 제가 군기를 잡기 위해 한마디 했더니 감히 제게 대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닥쳐. 이강철 대령의 입에서 나온 것은 동조가 아닌 지축을 울리는 듯한 분노의 고함이었다. 내 놈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고나 있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공포와 경악이 담겨 있었다. 황 중령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연대장의 경로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예, 연대장님? 이강철 대령은 더 이상 황 중령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신을 영접하러 가는 순교자처럼 굳은 표정으로 윤서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짓눌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앞에 선 이강철 대령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각 잡힌 군인의 자세 그대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흙먼지가 이는 연병장 바닥에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한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어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제구보병사단 돌격연대장 대령 이강철. 전 지상작전 사령관님께 귀대 신고합니다. 지상작전 사령관. 그 단어가 연병장 상공을 떠도는 순간 몇몇 나이 지긋한 간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그들은 윤서아를 다시 바라보았다. 지상작전 사령부 육군과 해군,
공군의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국군 최강의 전투사령부. 그곳의 사령관은 현역 군인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4개의 별을 어깨에 단 대장이 맡는 자리였다. 그리고 몇 해 전 파격적인 인사로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상작전 사령관이 탄생했었다. 전군을 충격과 경탄에 빠뜨렸던 그 이름.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전설로 남았던 그 이름. 황진석 중령의 뇌리에도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그 기억을 부정했다. 말도 안 돼. 은퇴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전설적인 인물이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그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릎 꿇은 이강철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령관님 어찌하여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계셨습니까? 이 부하가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다. 자신이 하늘처럼 모셨던, 아니 전군이 우러러봤던 대영웅이 자신의 부하에게, 그것도 인간 이하의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그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황진석 중령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황진석 중령 이 천하의 죽일 놈. 내 놈의 두 눈에는 저분이 누구로 보였더냐.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는 버러지 같은 놈. 내가 감히 하늘에 대고 침을 뱉었어. 이강철 대령의 포효에 황진석 중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압도적인 기품, 논리정연한 말투, 모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당당함, 그리고 이강철 대령의 처절한 외침.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마담년이라 불렀던 여인, 커피를 머리 위로 부어버렸던 그 여인이 바로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육군 수십만 대군을 호령했던 별 4개의 전설 윤서아 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아! 황진석 중령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명과 함께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방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파멸시킬 재앙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다 결국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만으로 가득 찼던 그의 성은 한순간에 모래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차가운 정적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이강철 대령의 분노 어린 외침의 잔향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모든 시선은 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커피에 젖은 채 고고하게 서 있는 윤서아, 무릎을 꿇은 채 고개 숙인 이강철 대령, 그리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황진석 중령. 그들을 둘러싼 장병들과 가족들은 마치 현실감 없는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윤서아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이강철 대령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일어나라, 이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이강철 대령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마 윤서아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관할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네의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다. 윤서아는 그를 지나쳐 흙먼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황진석 중령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경멸도 아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내려다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황진석에게는 그 어떤 분노의 눈초리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왔다. 황진석 중령. 그녀가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에 황진석은 발작하듯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기어 그녀의 발치로 다가가려 했다.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하늘같이 높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목숨만은. 그는 땅에 머리를 찌우며 필사적으로 용서를 빌었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대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마리 비굴한 짐승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던 김민준 이병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전직 사성장군, 지상작전 사령관이었다니. 평생을 그저 다정하고 강인한 어머니로만 알고 살아왔다. 가끔씩 보여주시는 범상치 않은 통찰력이나 단호함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단 말인가. 그는 커피에 젖은 어머니의 모습과 수십만 대군을 호령했다는 전설적인 지휘관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합치시키려 애썼지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거대한 몰래카메라 같았다. 윤서아는 자신의 군화 끝에 매달리려는 황진석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목숨을 구걸하는가? 좋다. 그렇다면 내가 묻지.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료했다. 첫째, 군인 가족은 군의 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그런데 너는 오늘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군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이 죄를 어찌할 것인가? 황진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둘째,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아끼고 이끄는 리더십에서 나온다. 너는 너보다 약한 이등병과 그의 가족 앞에서 너의 권위를 폭력으로 증명하려 했다.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오만이며 리더십이 아니라 독재다.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이 죄를 어찌할 것인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황진석의 심장을 후벼 팠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장병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상관의 비위를 맞추던 모습에서 이제는 경멸과 분노의 빛이 서려 있었다. 평소 황중령의 권위주의적인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다. 윤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아들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어머니의 시선을 받자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폈다. 너는 저 병사가 입고 있는 군복의 의미를 모독했다. 저 이등병 계급장 안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치는 숭고한 헌신이 담겨 있다. 그런데 너는 그 헌신을 조롱하고 그의 눈앞에서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짓밟았다. 한 병사의 자긍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을 한순간에 파괴한 것, 그것이 바로 너의 가장 큰 죄다. 이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이 죄를 과연 내 목숨 하나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윤서아의 심판은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황진석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곁에 서 있는 이강철 대령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이강철 대령. 예, 사령관님. 명을 내려주십시오. 이강철 대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황진석 중령을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한다. 연대 감찰부와 사단 헌병대는 즉시 합동조사팀을 꾸려 황 중령의 직권 남용, 가혹 행위, 그리고 폭행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또한 오늘부로 황진석 중령의 부대 내 모든 출입과 권한을 정지시킨다.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 명령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사적인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오직 군법과 규율에 따른 냉정한 처리였다. 이강철 대령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은 황진석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나,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대장이야. 황진석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의 단단한 팔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윤서아를 향해 처절하게 외쳤다.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윤서아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에 도열한 수많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한 개인에 대한 단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무너진 군의 기강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마지막 임무였다. 황진석의 비참한 절규가 멀어져 가고 연병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이들의 시선은 윤서아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한 사람의 숨결 아래 잠들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마치 거대한 렌즈처럼 한 곳에 집중되었다. 커피에 젖은 원피스 차림의 윤서아. 그 모습은 분명 초라해야 마땅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초라하다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은 마치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막 귀환한 개선장군처럼 비장하고 숭고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굳은 표정의 장병들, 불안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의 가족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의 아들 김민준까지. 그녀는 나지막이 숨을 고른 뒤 단상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고 이강철 대령이 황급히 다가가 단상으로 오르는 계단을 안내했다. 마이크 앞에 선 윤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지휘하며 단상에 섰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중요한 자리였다. 이곳에는 그녀가 목숨 바쳐 지켜온 조국 그 자체인 평범한 국민들과 그들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병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부대를 찾아주셨을 여러분께 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군의 선배로서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즐거워야 할 축제의 날에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연설의 시작과 함께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전직 사성장군의 사과. 예상치 못한 그 모습에 장내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 술렁임은 이내 존경심 가득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었다. 고개를 든 그녀는 장병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께 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한 지휘관이 군기라는 이름으로 한 병사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한 병사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군기일까요? 그녀는 자문하고 스스로 답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군기가 아니라 폭력이며 오만일 뿐입니다. 진정한 군기는 부하를 함부로 대하고 민간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기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군기란 내 옆의 전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뜨거운 전우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군기란 내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겸손함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막힘이 없었다.
딱딱한 군대 용어가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군인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연설을 듣는 장병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흐리멍덩했던 눈에는 총기가 돌아왔고 굳었던 얼굴에는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지휘관이 군복을 입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대 안에 자라난 하나의 암세포를 도려냈습니다. 과정이 고통스럽고 보기 흉했을지라도 이는 더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족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자랑스러운 어머님, 아버님, 가족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들은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총을 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바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 영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시선은 다시 아들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사령관의 위엄이 아닌 오직 어머니의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들 김민준 이병과 이 땅의 모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강한 군인은 적에게만 강한 군인이다. 약자에게 강하고 자신의 권력을 부하에게 휘두르는 자는 가장 비겁하고 나약한 군인일 뿐이다. 부디 너희는 적에게는 사자처럼 용맹하되 국민과 전우에게는 양처럼 따뜻한 진정으로 강한 군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다. 연설이 끝났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쪽 구석에서부터 시작된 박수 소리가 연병장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가족들이 시작한 박수였지만 곧이어 모든 장병들이 터질 듯한 박수를 쏟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갈채가 아니었다. 잊고 있던 군인의 명예를 되찾은 것에 대한 환호였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으며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다짐의 함성이었다. 단상에서 내려온 윤서아는 곧장 아들에게로 향했다. 김민주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윤서아는 젖은 옷 소매로 아들의 굳은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놀랐느냐? 네. 미안하다. 내게 평범한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범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는지를. 어머니가 겪었을 수많은 고뇌와 희생의 무게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닙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김민주는 더듬거리며 진심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거수 경례를 붙였다. 윤서아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젖은 얼굴 위로 오랜 세월의 회한과 아들에 대한 대견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백마부대의 연병장 위로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었다. 윤서아의 연설이 남긴 여운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무게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하나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잊혀진 자부심이었고 가족으로서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씻어내는 정화의 불꽃이었다. 터져나왔던 박수갈채가 잦아든 뒤에도 연병장을 감싼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공기가 그저 그런 부대 개방 행사에 들뜬 소음이었다면 지금의 공기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한 공동체 의식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병들은 더 이상 김민준 이병을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불쌍한 신병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전설로만 듣던 영웅의 아들이 바로 자신들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웅이 썩어빠진 지휘관을 단칼에 내치고 군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에 일종의 전율마저 느끼는 듯했다.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안도감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아들이 복무하는 곳은 썩은 뿌리를 스스로 도려낼 줄 아는 건강한 조직이구나 하는 무언의 신뢰였다. 윤서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들 민준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 어떤 물리적인 위압감도 없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옷은? 민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의 젖은 옷을 걱정했다. 늦가을의 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윤서아는 괜찮다는 듯 부드럽게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이 더 다치지는 않았을까 그게 걱정이구나. 그녀의 따뜻한 음성에 민주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은 갓 20살을 넘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들이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그는 비로소 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다, 민준아. 윤서아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휘관에게 달려들려 했던 너의 용기는 어미를 지키려는 아들의 본능이었고 불의에 저항하는 군인의 정의감이었다. 내가 너를 막아선 것은 그 방법이 옳지 않아서였을 뿐 너의 그 마음까지 틀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나는 오늘 아들이 얼마나 용감한 남자로 자랐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 더는 자책하지 말거라. 어머니의 인정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했다. 민주는 꾹 다문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이 순간부터는 자신이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 군복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강철 대령이 조심스럽게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막사에서 급히 가져온 듯한 깨끗한 야전 상의 야상가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우선 이걸로라도 몸을 좀. 그는 정중하게 야상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윤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어가나? 예, 사령관님. 연대 감찰부장과 사단 헌병대장이 방금 도착하여 합동조사팀을 꾸렸습니다. 황진석 중령은 현재 대대장실의 격리 조치 후 대기 중이며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를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병과 가족들이 목격자인 만큼 혐의 입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닐 게다. 윤서아의 시선이 연병장 넘어 사단장실이 있는 부대 본청을 향했다. 그녀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아무리 전직이라지만 내가 사단장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예하부대 대대장을 현장에서 보직 해임했다.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지금쯤 길길이 날뛰고 있겠지. 아마 곧 이리로 행차할 것이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이강철 대령의 허리춤에 채워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연대장님, 연대장님. 사단장님께서 지금 연병장으로 오고 계십니다.
5분 내 도착 예정.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긴장이 가득했다. 연병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황진석 중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물, 백마부대 전체를 책임지는 지휘관, 별 2개의 소장이 직접 온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이강철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령관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우선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벌인 일이다. 내가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이건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서 버티고 서서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녀는 오히려 아들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준아, 잠시 내 소속 중대장님과 함께 가 있거라. 이제부터는 어른들의 싸움이다. 민준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에서 거역할 수 없는 의지를 읽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달려온 삼중대장이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고는 민준을 데리고 장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홀로 남은 윤서아는 어깨에 걸친 야상을 여몄다. 그리고는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수처럼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사단장이 올 길목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에서 이강철 대령이 마치 충직한 부관처럼 반걸음 물러서 그녀를 호위했다. 멀리서 여러 대의 지휘 차량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부대 개방 행사의 일막이 한 개인의 오만과 몰락을 다룬 드라마였다면 이제부터 시작될 이 막은 군 조직의 명예와 지휘 체계를 둘러싼 거대한 별들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연병장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인 채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축을 울리는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연병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차량 행렬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풍겼다. 선두에 선 지휘 차량의 번호판에는 2개의 은성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구보병 사단장, 육군 소장 나영길의 도착이었다. 차량이 멎기가 무섭게 부관이 뒷문을 열었고 잘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나영길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군살 하나 없는 다부진 체격, 날카롭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절차와 원칙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듯한 딱딱한 표정. 그는 육사 출신의 전형적인 엘리트 군인이었고 지휘 계통과 보고 체계를 그 무엇보다 신성시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노골적인 분노와 불쾌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곧장 소란의 중심 윤서아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의 뒤를 사단 참모장과 헌병대장 등 주요 참모들이 병풍처럼 따랐다. 그가 다가오자 이강철 대령이 앞으로 나서며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연대장 대령 이강철 사단장님께. 됐다. 나영길 소장은 이강철의 경례를 손짓으로 막아 세웠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윤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윤서아의 앞에 멈춰 서서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쏘아보았다. 커피에 젖은 원피스 위에 걸쳐진 야상. 그 기묘한 조합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군 대선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자신의 지휘권을 침해당한 현역 지휘관의 분노가 위태롭게 충돌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나 소장이 입을 열었다. 선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다. 그는 사령관님이라는 호칭 대신 전역한 선배를 대하는 선배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이는 지금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이며 자신은 현역 사단장으로서 그녀는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으로서 대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였다.
윤서아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 장군 오랜만이군. 사단장 자리가 잘 어울리는 걸 보니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녀의 말에 나영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과거 윤서아가 현역에 있을 당시 나영길은 그녀의 휘하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다. 윤서아는 지금 그 사적인 인연을 상기시키며 나를 공적으로만 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이다. 선배님, 사적인 인사는 나중에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해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선배님이라지만 현역 지휘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예하부대 대대장을 전 장병과 가족이 보는 앞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군 규정 위반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이는 군의 근간인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영길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다. 설령 황진석 중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를 징계하고 처리하는 것은 현 지휘 계통인 자신과 상급부대의 역할이지 전역한 민간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나영길 소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지막이 물었다. 나 장군. 그렇다면 자네에게 묻지. 자네가 말하는 그 지휘 체계와 군 규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물론 효율적인 부대 지휘와 군 기강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함입니다. 나영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바로 그거다. 윤서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런데 만약 그 지휘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근간인 국민을 모욕하고 군의 사기를 책임지는 군인 가족을 폭행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지휘관은 이미 국가 방위라는 군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가 계속 지휘봉을 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말하는 군 기강을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주저앉아 있던 황진석이 끌려나간 자리를 턱으로 가리켰다. 나는 오늘 전직 사령관의 자격으로 그를 심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로서 내 아들과 동료 병사들을 저런 썩은 지휘관에게서 지켜내기 위해 정당 방위를 한 것이다.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보고 체계를 거쳐 수술 날짜를 잡는 동안 온몸에 암이 퍼지도록 내버려 두는 의사는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도려내는 것이 군 조직 전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논리는 원칙론을 내세운 나영길의 허를 정확히 찔렀다. 절차적 정당성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존재 이유라는 본질이라는 주장이었다. 연병장에서 이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던 장병들과 가족들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들은 윤서아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나영길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선배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지켰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즉결 심판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군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규율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신뢰. 윤서아는 코웃음을 쳤다. 나 장군. 진정한 신뢰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아들의 면회를 온 어머니가 대대장에게 술집 마담 취급을 받고 머리 위로 커피 세례를 받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아들을 군에 보내겠는가? 황중령 한 명을 규정대로 처리하여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것과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여 우리 군은 이런 암세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는 것. 어느 쪽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하는 길인지 정말 모르는가? 그녀의 말은 이제 나영길 소장 개인을 넘어 군 전체의 리더십을 향한 질책처럼 들렸다. 나영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그저 은퇴한 노장이 아니라는 것을. 수십 년간 군의 정점에서 수많은 위기를 관리하고 군과 정치, 국민의 관계를 꿰뚫어보는 전략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윤서아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나 장군.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가? 그녀는 어깨에 걸쳤던 야전 상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나영길 소장이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통화한 목록이 떠 있었다.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나영길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 일을 벌이는 동시에 이미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와 국방정책의 총책임자에게 직통으로 보고를 끝냈던 것이다. 자신이 사단장으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를 올리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있었다. 나는 나영길 자네가 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만약 자네가 조직 보호라는 낡은 명분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면 나는 내일 아침 대통령께 직접 이 사안을 보고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더 이상 설득이나 논쟁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다. 나영길 소장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전율을 느끼며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영길 소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까지 거론된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사단 내부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 시험대 위에 올라섰음을 직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여기서 윤서아의 뜻을 거스르고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는 군 지휘 체계를 뒤흔든 전직 장성의 월권을 묵인한 무능한 지휘관 혹은 부하의 비위를 감싸려다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물로 낙인 찍힐 것이었다. 반대로 그녀의 뜻을 따른다면 그는 자신의 지휘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린 현명한 지휘관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윤서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자세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군인의 담백함이 담겨 있었다. 선배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헤아렸습니다. 저의 안목이 짧았습니다.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지휘권 침해 사건으로 보지 않고 부대 정화 조치로 규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자신이 살고 이 백마부대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영길 소장은 뒤를 돌아 자신을 따르던 참모들을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사단 참모장. 예, 사단장님. 금일부로 황진석 중령의 보직 해임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또한 사단 법무 감찰, 헌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황 중령의 과거 모든 비위 사실에 대해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도록 한 점의 의혹도 한치의 관용도 없이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우리 백마부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단장의 의지임을 전 부대원은 명심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금 전까지 윤서아와 대립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이 개혁의 주도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동했다. 노련한 지휘관다운 재빠른 태세 전환이었다. 이어 그는 이강철 대령을 돌아보았다. 이 대령. 예, 사단장님. 자네는 오늘 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절차상의 아쉬움은 있었으나 부대를 위하는 자네의 충심을 높이 산다.
즉시 대대 지휘를 대행할 유능한 장교를 물색하고 혼란에 빠진 대대 장병들을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부대 내에 남아있는 모든 권위주의적 악습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그는 이강철 대령의 행동에 면죄부를 줌과 동시에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윤서아에게 보내는 또 다른 화해의 제스처이기도 했다. 모든 조치를 마친 나영길 소장은 다시 윤서아에게 다가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이제 제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윤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영길이라는 인물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았다. 그는 위대한 영웅은 아닐지 몰라도 조직을 지키는 법을 아는 현실적인 지휘관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상황이 일단락되자 윤서아는 오늘 이곳에 온 본래의 목적인 아들을 찾았다. 민주는 중대원들과 함께 연병장 한편에서 모든 광경을 경외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가가자 그는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병사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입대 후 처음 만난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한 채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서운했다. 윤서아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읽고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주변에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들아, 오늘 이후로 너는 아마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너를 시기하고 누군가는 너를 어려워하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녀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너는 윤서아 장군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대한민국 육군 이병 김민준이다. 너의 가치는 내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이름이 너에게 짐이 되게 하지도 특권이 되게 하지도 말아라. 그저 묵묵히 너의 길을 걸어가거라. 다른 전우들과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나라를 지켜라. 그것이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의 지침이자 군 선배가 후배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었다. 민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아는 아들의 뺨을 한번 쓸어준 뒤 미련 없이 돌아섰다. 이강철 대령이 그녀를 위병소까지 정중히 에스코트했다. 그녀가 떠나는 길 위로 수백 명의 장병들과 가족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그날 저녁 백마부대 막사는 온통 전설의 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김민준 이병은 생활관으로 돌아오자마자 선임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 관심은 이전의 괴롭힘이나 호기심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야, 김민준. 너 진짜 몰랐냐? 분대장인 박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정말 몰랐습니다. 대박이다가 진짜. 선임들은 더 이상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 역시 오늘 윤서아의 연설을 듣고 황진석의 몰락을 목격하며 가슴속 깊은 울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김민준을 통해 군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난 뒤 민주는 조용히 관물대에 붙여둔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는 그 사진 속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고독함을 동시에 읽어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동시에 새로운 어머니를 얻었다. 그저 다정하기만 했던 어머니는 이제 없었지만 조국과 아들을 위해 기꺼이 강철의 갑옷을 입었던 위대한 영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영웅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어야 할 무거운 책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백마부대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별 4개의 전설이 아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한 한 이등병의 작은 전설이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시작을 부대의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허무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지각 변동 이후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창조적인 침묵이었다. 윤서아가 떠난 백마부대 돌격대대 연병장에는 어색하면서도 묵직한 안정감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사단장 나영길 소장은 모든 상황을 인수한 뒤 일사불란하게 후속 조치를 지휘했다. 그는 이강철 대령에게 대대 지휘권 대행을 공식적으로 위임했고 충격에 빠진 장병들과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임무를 맡겼다. 그날 저녁 김민준 이병이 속한 3중대 생활관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평소라면 신병인 민준을 툭툭 건드리며 짓궂은 농담을 던졌을 선임들도 그저 멀찍이 서 그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무시나 동정이 아닌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 존재를 마주한 듯한 경외와 거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괴롭히던 막내 이등병이 사실은 전설 속 용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필멸자들과 같았다.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고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전투화에 광을 내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너는 윤서아 장군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대한민국 육군 이병 김민준이다. 그 말은 이제 그의 군 생활을 지탱할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었다. 그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과에 더욱 몰두했다. 구두약 냄새, 가죽과 소리 마찰하는 소리. 그 평범한 감각들이 오히려 그를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게 해주었다. 그때 분대장인 박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곁에 쭈그려 앉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야, 아니 김민준 이병. 괜찮냐? 존대와 반말이 어색하게 섞인 말투였다. 민준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박상병님. 그래, 오늘 고생 많았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좀 심했던 거 미안하다. 박상병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비굴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빽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명예와 무게가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명예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다른 분대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어색하게나마 사과의 말을 건넸다. 민주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겁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원망도 우월감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겸손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에 선임들은 오히려 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의 후광에 기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후광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워내고 오롯이 이병 김민준으로 서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생활관에서 김민준을 향한 부당한 괴롭힘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인간적인 존중과 끈끈한 전우애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사단 헌병대 지하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계급장을 떼이고 민간인과 다름없는 복장으로 앉아있는 황진석 전 중령은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그의 앞에는 사단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이 직접 앉아 있었다. 사단장이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라는 엄명을 내린 만큼 수사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황진석 씨, 순순히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미 연병장에 있던 수백 명의 증언과 영상 자료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법무참모의 냉정한 말에 황진석은 피식하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협조라, 이제 와서 협조하면 뭐가 달라집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군 생활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니,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모든 것이 한나절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사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단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시작된 조사는 그의 과거 행적 전체를 파헤치는 거대한 이력 추적이 되었다. 부대 운영비를 횡령한 정황, 부사관들에게 상납을 강요한 사실, 과거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자신의 진급을 위해 축소 보고했던 일까지 그의 오만함 뒤에 숨겨져 있던 온갖 추악한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작은 악행들이 모여 결국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잃은 채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단장실에서는 나영길 소장과 이강철 대령의 독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 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일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야. 이 대령,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사단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황진석 같은 인물들이 아직도 암암리에 존재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백마부대부터 그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겠네. 그는 완전히 이 사태의 해결사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한 모습이었다. 돌격대대는 당분간 자네가 직접 챙기게.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이번 기회에 장병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부대로 만들어보게. 전군 최고의 모범 부대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겪은 치욕을 명예로 되갚아주는 거야. 할 수 있겠나? 예, 사단장님. 명 받들겠습니다. 이강철 대령의 눈이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는 오늘 자신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비록 지금은 떠났지만 윤서아라는 거대한 존재가 남긴 뜻을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황진석이 남긴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1년 후,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 육군 제구보병사단 돌격대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대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부대 입구에는 적에게는 백마의 용맹을, 전우에게는 가족의 온기를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다. 부대의 지휘는 이강철 대령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부임한 젊고 유능한 새 대대장이 맡고 있었다. 그는 권위 대신 소통으로 부대를 이끌었고 불필요한 악습을 타파하고 실전적인 훈련에 집중했다. 부대원들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훈련 성과는 사단 내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존중의 문화가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혹독한 훈련이 끝난 어느 가을날 오후, 이제 어깨에 두 줄의 하사 계급장이 익숙해진 김민준 하사가 신병들의 총기 수입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등병 시절의 불안함 대신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툰 손놀림으로 총기를 분해하던 한 이등병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많이 어렵나? 처음에는 다 그렇다.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지. 그는 능숙한 솜씨로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시범을 보였다. 그리고는 이등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총은 내 생명이자 내 옆에 있는 전우의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의 생명이기도 하지. 그러니 항상 소중하고 정중하게 다뤄야 한다. 알겠나? 그것은 1년 전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아의 아들로 불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부대원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김민준 하사로 우뚝 서 있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최전방의 어느 보급 부대 창고. 소령으로 강등된 황진석은 먼지 쌓인 군수품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중령 시절의 집무실 대신 창문도 없는 지하 창고가 그의 세상 전부가 되었다. 군사 재판에서 그는 불명예 전역 대신 강등 후 한직으로 밀려나는 군인으로서는 죽음과도 같은 형벌을 받았다. 그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는 박탈당했다. 처음 몇 달간은 분노와 좌절감의 세월을 보냈지만 끝없는 고독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약자들의 얼굴을, 자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탐욕스러운 그림자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회한과 겸손함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한편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윤서아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 정원의 국화꽃을 손질하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의 모습은 지극히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아들이 보낸 소포 하나를 건네고 갔다. 소포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샀다는 스카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부대의 이야기와 함께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임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군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군복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윤서아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아들이 보낸 스카프를 조용히 목에 둘렀다. 그녀의 입가에 오랜 세월의 모든 풍파를 녹여내는 듯한 따스하고 깊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창밖으로는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세상은 이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백만은 이제 새로운 전설을 향해 다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